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문고전 사서삼경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드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졸지에 소가 된 황부자. 어느 마을에 농사 지으며 글을 읽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학문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가정을 이끄는 착한 가장이었다. 하루는 논으로 나가려고 외양간으로 갔는데 어젯밤까지도 멀쩡하던 소가 기운을 못 차리고 비실거렸다. 오늘은 누렁이가 일을 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한 동네에 사는 황부자네 소를 하루만 빌리자고 생각했다. 황부자는 일자 무식이었지만 가진 것이 많아 늘 거드름을 피우며 사는 자였다. 그는 매일 놀고 먹어도 평생을 쓰고 남을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가진 재산만 믿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선비는 지필묵을 꺼내 하루만 소를 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다음 아들을 시켜 황부자에게 전하도록 했다. 아들이 편지를 들고 황부자를 찾아갔을 때 그는 귀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르신, 제 아버지께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건네자 황부자는 역시나 거드름을 피우며 종이를 펼쳤다. 그러나 종이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귀한 손님과 마주 앉아있는 터라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낼 수 없었다. 황부자는 짐짓 글 읽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는 선비의 아들에게 말했다. 알겠다. 손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직접 가서 원하는 것을 해주겠노라 전해드려라. 상하 젓가락의 최후. 은나라 주왕은 처음에는 바른 정치로 백성들을 이끌었으나 말년에는 방탕한 생활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군주다. 주왕은 왕비인 달기에게 빠져 선정을 가나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리 기둥에 기름을 발라 숯불 위에 걸쳐놓고 그 위를 걷게 하다가 미끄러지면 태워 죽이는 포락형을 구경하며 즐기기도 했다. 그 무렵 주왕이 상하로 젓가락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 소식을 접한 현인 기자는 이를 몹시 두려워하여 주왕에게 간했다. 지금 상하 젓가락을 만드셨으니 앞으로는 국그릇도 질그릇에서 옷그릇으로 바꾸시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음식도 채소에서 고기로 바꾸실 게 분명하고 옷과 침소도 호사스럽게 치장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시려면 엄청난 재물이 필요하게 되니 이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왕은 기자의 간언을 듣지 않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조세를 가했다. 그러고는 이에 반발하는 자들에게 중벌을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주왕에게 등을 돌렸다. 얼마 뒤 주왕의 측근으로 일하던 신하들조차 등을 돌려 주나라 무왕에게 도움을 청해 그를 살해하니 결국 은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소인배의 얄팍한 생각. 관중이 오랏줄에 묶인 채 노나라에서 고국인 제나라로 압송되고 있었다. 워낙 먼 길을 걸어가다 보니 배도 고프고 갈증도 심해 노나라의 변경을 지나가다 어느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조금 있자니 변방을 지키는 관리 하나가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관중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리께서는 죄를 짓고 끌려가는 몸이지만 거꾸로 화가 복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 누가 압니까? 만약 그리 되면 오늘 제가 도움을 드린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머금었다. 관중은 딱하다는 표정으로 관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대 말대로 내가 제 나라에 가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될지도 모르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러나 설령 내가 관직을 맡는다 해도 당신은 쓰지 않을 것이요. 무릇 관직이란 나라의 녹을 먹는 중요한 자리인데 어찌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들을 쓰지 않고 사사로운 종에 끌려 당신 같은 사람을 쓰겠소? 관중의 말에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운명 앞에서는 태연하게.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송나라에 머물던 어느 날 병사들이 들이닥쳐 그를 연행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태연하게 검은고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럼 날더러 어떻게 하고 있으란 말이냐? 뒷문으로 몸을 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오로지 운명에 따를 뿐이다. 차로가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는 지금까지 내 뜻을 천하에 펼치기 위해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났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으로 계속 뱅뱅 돌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때를 잘못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이미 나에 대한 운명을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들이닥친 병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나의 운명은 이미 하늘에서 정한 것이라고 했다. 내가 저 병사들에게 잡혀갈 운명이면 잡혀가는 것이고, 잡혀가지 않을 운명이면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태연하게 검은고를 뜯을 수 있는 것이다. 잠시 후 송나라의 지휘관이 공자에게 오더니 말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의 일행을 우리가 쫓고 있는 도적 무리로 오해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명궁과 기름장수. 천하에 명궁이라고 자부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의 활솜씨를 인정했다. 하루는 사내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가 쏘는 화살마다 새를 떨어뜨렸다. 그때 옆에서 사내의 모습을 지켜보는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기름통을 짊어지고 다니는 장사꾼이었다. 사내가 노인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내 활솜씨가 어떻습니까? 사내는 우쭐거리며 물어보았지만 노인의 대답은 신통치 않았다. 그게 놀랄만한 솜씨는 아니군. 그 말에 사내가 발끈했다. 놀랄만한 솜씨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활을 쏠 때마다 모두 탄성을 지르는데 노인장은 왜 나를 얕보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기름통을 번쩍 들어올린 다음 작은 호리병을 가리켰다. 호리병 위에는 엽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노인은 이내 기름통을 들어 그 엽전 구멍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 작은 엽전 구멍 밖으로는 기름이 한 방울도 튀지 않고 온전하게 호리병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호리병에 기름이 가득 차자 노인은 기름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내가 보여준 것도 별거 아닐세. 젊어서부터 수십 년 동안 기름 장사를 하다 보니 그저 손에 익은 것뿐이지. 나는 이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진 않는다네. 노인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사내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노인에게 예를 갖추었다. (3층) 한 칸만 지어주게.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운 좋게 부모를 잘 만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하는 짓이나 생각은 동네 꼬마들만도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이웃 마을의 부잣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 부자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으리으리한 3층이었다. 특히 3층에는 화려한 장식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그는 은근히 샘이 났다. 나는 저자보다 돈이 많은데. 안 되겠다. 나도 당장 3층짜리 집을 지어야지. 즉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목수를 불러들이고 말했다. 이웃 마을 부자네 집과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목수는 그의 요청에 따라 3층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닦고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2층쯤 올라갔을 때 그가 목수에게 말했다. 지금 뭘 짓고 있는 건가? 3층짜리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걸 짓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다. 나는 1층하고 2층은 필요 없고 3층만 화려하게 지었으면 좋겠으니 그렇게 해주게. 뭐요? 아니,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네는 유능한 목수 아닌가? 한번 해보게. 목수는 그 길로 집짓기를 관두고 돌아섰다. 3층 건물 전체보다는 오로지 3층 한 칸의 화려함만 눈에 담았던 그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맹탕이 된 술. 술을 맛있게 빚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빚은 술은 아무리 마셔도 부드럽게 취하고 이튿날 깨어나도 숙취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한 노인이 그에게 찾아가 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기꺼이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우선 정미가 잘 된 쌀 한 말과 누룩 한 종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 2말에다가 인삼 한 뿌리를 넣고 일주일 동안 항아리에다 숙성시키세요. 알았네. 쌀 한 말, 누룩 한 종지, 물 2말, 인삼 한 뿌리. 평소 건망증이 심했던 노인은 그가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그가 일러준 대로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일주일이 되던 날 노인은 기대를 갖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아니, 무슨 술 맛이 이렇게 맹탕인가? 술을 한 국자 떠 마셔본 노인은 입맛을 다셨다. 아무래도 그자가 자기 비법을 다 안 가르쳐 준 게 분명해. 노인은 냅다 그에게 가 따졌다. 처음부터 가르쳐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늙은이를 희롱하는가? 노인의 말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는 제대로 다 가르쳐 드렸는데 이상하군요. 항아리에 무엇을 넣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네 말대로 물 2말에 누룩 한 종지, 거기다가 인삼 한 뿌리까지 다 넣었는데도 도무지 술 맛이 나지 않아. 항아리에 넣은 게 그것이 전부인가요? 그럼 뭘 또 넣어야 하나? 자네가 일러준 건 그것뿐인데.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물론 쌀 한 말도 넣으셨겠죠? 일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아, 쌀을 안 넣었구먼. 이런 정신하고는.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을 빚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돈을 주고 산 어리석음.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 장의라는 이름난 모사가 있었다. 그는 매우 현명하여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목적한 바를 이루곤 했다. 한 번은 그의 생활이 몹시 궁색해져 수하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그는 생각한 끝에 초나라 희왕을 찾아갔다. 희왕이 여자를 좋아하며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고 방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실리를 얻을 심산이었다. 장인은 우선 희왕에게 고했다. 지금 폐하께서는 저를 등용하실 의향이 없는 듯하여 진나라로 가볼까 합니다. 그런데 진나라에는 절세계 미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한번 알아봐 드릴까 합니다. 어떠하신지요? 당시 희왕은 나무와 정수라는 두 미녀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었지만 장이의 입에서 미녀 소리가 나오니 눈이 번쩍 뜨였다. 오, 그런가? 진나라에 그렇게 미인들이 많아? 그럼 가서 한번 알아보게. 내가 비용은 충분히 줄 테니까 말이야. 희왕은 장이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주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나무와 정수는 깜짝 놀라 장이를 불러들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진나라로 가신다고 하더군요. 거기 가더라도 돈이 필요하실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나무와 정수는 장이에게 은근히 뇌물을 먹일 심산으로 금화 1000냥을 내어주었다. 장이는 두 여자가 내미는 금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챙겨가지고 물러나왔다. 며칠 후 희왕은 진나라로 가는 장이를 위해 연회까지 베풀었다. 희왕은 그 자리에 나무와 정수도 불렀다. 연회가 시작될 무렵 장이는 희왕의 옆에 앉아있는 두 여인을 보고는 짐짓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폐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희왕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지금까지 저는 천하의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만 지금 폐하 옆에 자리하신 두 분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장이의 거짓말에 희왕은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반색했다. 오, 그렇지. 진나라에서도 이만한 미인은 구하기 어렵겠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하, 내 안목은 역시 천하제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인들이 천하제일의 절색이 아니겠는가? 하하. 누가 감히 폐하의 안목을 부인하겠습니까? 저 역시 폐하의 그런 점은 발끝만큼도 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장이의 아부에
어리석은 희왕은 기분이 좋아 연신 희죽거리며 두 여인을 번갈아 쓰다듬었다. 이렇게 해서 장인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과 보화를 수중에 넣었다. 나무와 정수 두 여인도 장의 덕분에 마음이 편하게 되었으므로 그에게 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결국 방탕한 희왕은 또 한 번 자신의 무지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것도 엄청난 금은보화를 장이에게 바치고 얻은 결과였기에 그의 미혹함이 천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기수는 말과 한 마음이 되어야. 조나라에 말을 잘 타는 왕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대부 한 사람이 그에게 승마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왔다. 왕작이는 대부에게 한 달 동안 승마 요령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아직 기술도 숙달되지 않은 대부가 왕작이에게 시합을 해보자고 청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부께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운 정도에 불과합니다. 왕작이는 시합을 거절했으나 대부는 막무가내로 시합하자고 졸랐다. 결국 시합을 벌였으나 결과는 당연히 왕작이의 완승이었다. 그 후 5번이나 시합을 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약이 바싹 오른 대부가 성을 내며 왕작이에게 따졌다. 5번이나 시합을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대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 아니오? 왕작이는 대부의 말에 노여워하지 않고 타이르듯 차분히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실력은 형편없지 않소? 그것은 대부께서 배움에 성실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처음에 대부께 말씀드리기를 말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몸과 수레가 일치되어야 하고 말의 마음과 기수의 마음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말이 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부께서는 저와 경주를 하면서 말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달리면서 저와의 간격에만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주를 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 덕에 출세한 사내. 전국시대 때 낙양자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다소 욕심이 많았고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지구력이 약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아내를 얻은 덕에 출세할 수 있었다. 하루는 낙양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임자 없는 물건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순간
욕심에 금덩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는 금덩이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예로부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군자는 임자 없이 흐르는 냇물도 가려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분명 임자가 있을 이 금덩이를 집에 가져왔으니 이제 아예 군자의 길을 포기하려는 겁니까? 낙양자는 아내의 다그침에 불이 죽었고 이내 금덩이를 다시 제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군자 되기를 포기했느냐는 아내의 말을 곱씹으며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낙양자는 집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정신을 집중하려 했으나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가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한창 배를 짜고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아직 학업을 마치시려면 멀었는데 어찌 돌아오셨습니까? 집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소.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날 테니 제발 내쫓지 마시오. 아내는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 들더니 배틀 위에 있는 천을 단숨에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낙양자는 아내가 보여준 무언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발길을 돌렸다. 결국 낙양자는 위나라 문우에게 발탁되어 큰 업적을 이루었다. 간사한 지혜. 어느 해 여름 정나라에 폭우가 쏟아져 부자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한 사내가 우연히 그 시신을 건졌는데 문득 그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사람이 부자였으니 잘하면 큰 돈을 만져볼 수 있겠는걸. 아닌 게 아니라 그 부자의 가족들이 사내를 찾아왔다. 섭섭하지 않게 돈을 주겠으니 시신을 넘겨주시오. 그러나 그는 더 큰 돈을 요구하며 시신을 넘겨주지 않았다. 부자의 가족들은 중재를 잘하기로 이름난 한 노인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시오? 그자는 결국 시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생각해 보시오. 그 시신을 가져갈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지 않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부자의 가족들은 돈을 더 줄 수 없다며 버텼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신을 갖고 있는 사내가 노인을 찾아왔다. 그들에게 돈을 더 받아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할 거 없소.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돈을 주고 살 시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소? 치욕을 안겨준 은인.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젊었을 때 일이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남의 집에 얹혀 살기 일쑤였다. 그러나 집 주인은 한신을 홀대하여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한신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 굶어 죽으나 밖에서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어서 한신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루는 한신이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요량으로 강가에서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마침 빨래하러 온 여인이 그를 발견했다. 저런, 젊은 나이에 강가에서 고기나 잡아먹으려 하다니. 여인은 곧장 집으로 가서 밥과 반찬을 날라왔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십일 동안 한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한신은 너무나 고마워 여인에게 은혜를 꼭 갚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젊은이가 끼니를 굶어 풀 죽은 모습이 하도 딱해 그런 것뿐이라오. 그 후 인근 마을의 한 젊은이가 한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신을 불러 모욕을 주었다. 사내놈이 오죽 못났으면 여편 내가 날라다 주는 밥을 먹고 사느냐? 그래도 내가 사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한신에게 남자라면 자신을 칼로 찔러보라고 도발했다.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면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여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러자 젊은이는 한신을 더욱 깔보며 소리쳤다. 흥, 나를 찌를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큰 소리인가? 결국 너는 나를 찌르지 못했으니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라. 젊은이의 말에 한신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그가 시키는 대로 기어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몇 년 후 한신은 초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한신은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그는 강가로 먹을 것을 날라다 주던 여인에게는 1천금을 주었다. 그리고 한때 얹혀 살던 집 주인에게는 100전을 주었다. 한신은 집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못했으니 당신은 소인이요. 그러니 당연히 대인의 면모를 갖춘 저 여인보다 적은 돈을 내린 것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종용하며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게 한 젊은이에게는 벌 대신 관직을 주었다. 신하들은 한신의 그 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신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만약 예전에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자를 칼로 찔렀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의 수모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저자는 나의 은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는 한신의 넓은 도량에 새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인생에 정곡을 짚을 줄 알아야. 말을 길들이는 두 조련사가 있었다. 그들은 한 스승 밑에서 함께 조련수를 배웠는데 나중에는 말의 얼굴만 보아도 어떤 녀석이 뒷발질을 잘하는지 분별해낼 정도로 능숙한 기술을 갖게 되었다. 하루는 스승이 두 제자를 불러 시험을 보았다. 자, 여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뒷발질을 잘할 것 같은지 한번 판별해 보거라. 평소 그 말은 성격이 고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조련수를 시작한 제자는 뒷발질을 엄청 강하게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조련수를 배운 제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의 뒤로 돌아가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서너 차례 때렸다. 사형, 위험해. 나중에 배운 제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으나 말은 뒷발질은커녕 엉덩이를 더 맞지 않으려고 앞으로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다. 참으로 이상하군. 평소에는 분명히 성질이 고약한 녀석이었는데. 후배 제자가 무안해하자 선배 제자가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자네 판단도 전혀 틀린 건 아닐세. 이놈은 분명히 평소에 사나운 녀석이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금 저 녀석의 앞무릎이 평소보다 많이 부어올라 있네. 앞발을 다친 게지. 말이 뒷발질을 하려면 자기 몸의 무게를 앞발에다 두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뒷발질을 할 수 없음일세. 후배 제자가 가까이 가서 말을 살펴보니 정말 앞발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결국 자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에서 실수를 한 셈이지. 그때 두 사람의 행동을 잠자코 지켜보던 스승이 나서서 말했다. 사람의 삶에도 말의 앞발과 같이 그 힘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론 그 중심이 되는 곳에 말의 무릎과 같은 고장이 생겨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너희는 지금 저 말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운 셈이다. 계획보다 중요한 실천. 중국 사천 변방에 있는 절에서 수양하던 두 스님이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다. 그런데 한 스님은
가진 것이 하나 없었고 한 스님은 틈틈이 저축을 하여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만나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난한 스님이 말했다. 이제 어느 정도 여행 계획을 마쳤으니 내일이라도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이 깜짝 놀라 말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네. 한 2, 3년 더 저축을 하면 작은 배 한 척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함께 가세. 한일세, 계획은 이미 충분히 세웠네. 나는 자네보다 훨씬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우고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는 겨우 한 달 계획을 세우고 떠나려 하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러는가?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이 묻자 가난한 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물병 하나와 밥그릇 하나만 가지고 떠나려 하네.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이튿날 가난한 스님은 절을 떠나 혼자 여정에 올랐다. 물론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은 따라 나서지 않았다. 이듬해 가난한 스님은 3년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절로 돌아왔다. 그러나 남아있는 스님은 여전히 여행길에 오르지 못한 채 저축을 하며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 물의 도에 몸을 맡긴 사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큰 강 하나를 만났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강 저편에서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내리 쏟아지는 폭포 밑에서 허우적대는 것이었다. 저 정도로 거센 물살이라면 물고기조차도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자살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공자에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너희가 가서 저자를 구해주거라. 그러나 제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그는 이미 강물을 따라 밑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강으로 뛰어들지 않고 그를 쫓아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제자들이 강 밑으로 가보니 그는 유유히 콧노래를 부르며 천으로 몸의 물기를 닦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자살하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공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저 폭포는 높이가 30길도 더 되는 것 같고 저 정도의 소용돌이라면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악어처럼 힘센 것도 헤엄을 칠 수 없을 것이요. 그런데 그대는 저처럼 험한 곳에서 빠져나와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저 강에서 수영을 하고 방금 올라온 것뿐입니다. 오, 그렇소. 그렇다면 헤엄을 치는데도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도가 있다는 말이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특별한 기술이나 도를 가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늘이 내려주신 천성에 따라 커왔고 천명에 따라
헤엄치는 기술을 배우고 또 천명에 따라 헤엄쳤을 뿐입니다. 저는 물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물결의 소용돌이를 따라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소용돌이가 솟구치면 따라 올라온 것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공자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 이 자는 물의 도에 따라 자신의 몸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천성에 따라 자란 몸은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천명에 따라 움직이면 그 해가 미치지 않는 법이다. 백성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 맹자의 제자 만장이 스승에게 찾아가 물었다. 요 임금께서 천하를 순 임금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천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남에게 줄 권리는 없는 것이다. 만장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순 임금께서 천하를 얻은 것은 누가 주어서 그리 된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하늘이 주신 것이다. 하늘이 주셨다면 하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세하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다. 원래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에서 빚어지는 일의 발자취를 통해 하늘의 뜻을 표시할 뿐이다. 사람의 행동과 일의 발자취를 가지고 하늘이 그 뜻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하는 것인지요? 천자는 자기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인물을 찾아내서 하늘에 천거할 수는 있지만 하늘의 강요에서 자기가 점찍은 사람을 천자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 옛날 요 임금께서는 순을 하늘에 천거하셨고 하늘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순을 내놓아 여러 일을 시켜보았는데 하는 일마다 백성의 마음에 들게 하여 모두가 순을 따랐던 것이다. 바로 이를 두고 하늘은 말을 하지 않지만 천자로 추천된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에서 빚어지는 발자취를 통해 하늘의 뜻을 표하는 거라 말하는 것이다. 만장이 맹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백성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제나라 제상 관중이 병석에 누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못하자 환공이 친히 문병을 갔다. 환공이 보니 관중은 이제 일어날 가망성이 거의 없었다. 환공이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하는 말에 오해는 마시오. 만일 그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앞으로 누구에게 제상 자리를 맡기면 좋을지 말해줄 수 있겠소? 관중이 대답했다. 오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폐하를 보필하지 못한 제 죄가 막중합니다. 폐하께서 지금 다음 제상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을 잘 살피신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다음 제상으로 생각해 두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포수가를
염두에 두고 있소. 포수가가 관중과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환공은 포수가라면 관중도 당연히 마음에 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중의 생각은 달랐다. 포수가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선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들에게 허물없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겠소? 제 생각으로는 스뿡이 좋은 듯합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겸허히 배우려 합니다. 또한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보면 가엾게 여겨 인정을 베풉니다.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허물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 또한 그를 존경하며 따를 것입니다. 졸지에 소가 된 황부자. 어느 마을에 농사 지으며 글을 읽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학문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 가정을 이끄는 착한 가장이었다. 하루는 논으로 나가려고 외양간으로 갔는데 어젯밤까지도 멀쩡하던 소가 기운을 못 차리고 비실거렸다. 오늘은 누렁이가 일을 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한 동네에 사는 황부자네 소를 하루만 빌리자고 생각했다. 황부자는 일자 무식이었지만 가진 것이 많아 늘 거드름을 피우며 사는 자였다. 그는 매일 놀고 먹어도 평생을 쓰고 남을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가진 재산만 믿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선비는 지필묵을 꺼내 하루만 소를 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쓴 다음 아들을 시켜 황부자에게 전하도록 했다. 아들이 편지를 들고 황부자를 찾아갔을 때 그는 귀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르신, 제 아버지께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건네자 황부자는 역시나 거드름을 피우며 종이를 펼쳤다. 그러나 종이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귀한 손님과 마주 앉아있는 터라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낼 수 없었다. 황부자는 짐짓 글 읽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는 선비의 아들에게 말했다. 알겠다. 손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직접 가서 원하는 것을 해주겠노라 전해드려라. 상하 젓가락의 최후. 은나라 주왕은 처음에는 바른 정치로 백성들을 이끌었으나 말년에는 방탕한 생활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군주다. 주왕은 왕비인 달기에게 빠져
선정을 가나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리 기둥에 기름을 발라 숯불 위에 걸쳐놓고 그 위를 걷게 하다가 미끄러지면 태워 죽이는 포락형을 구경하며 즐기기도 했다. 그 무렵 주왕이 상하로 젓가락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 소식을 접한 현인 기자는 이를 몹시 두려워하여 주왕에게 간했다. 지금 상하 젓가락을 만드셨으니 앞으로는 국그릇도 질그릇에서 옷그릇으로 바꾸시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음식도 채소에서 고기로 바꾸실 게 분명하고 옷과 침소도 호사스럽게 치장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시려면 엄청난 재물이 필요하게 되니 이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왕은 기자의 간언을 듣지 않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조세를 가했다. 그러고는 이에 반발하는 자들에게 중벌을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주왕에게 등을 돌렸다. 얼마 뒤 주왕의 측근으로 일하던 신하들조차 등을 돌려 주나라 무왕에게 도움을 청해 그를 살해하니 결국 은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소인배의 얄팍한 생각. 관중이 오랏줄에 묶인 채 노나라에서 고국인 제나라로 압송되고 있었다. 워낙 먼 길을 걸어가다 보니 배도 고프고 갈증도 심해 노나라의 변경을 지나가다 어느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조금 있자니 변방을 지키는 관리 하나가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관중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리께서는 죄를 짓고 끌려가는 몸이지만 거꾸로 화가 복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지 누가 압니까? 만약 그리 되면 오늘 제가 도움을 드린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머금었다. 관중은 따끔하다는 표정으로 관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대 말대로 내가 제 나라에 가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될지도 모르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러나 설령 내가 관직을 맡는다 해도 당신은 쓰지 않을 것이요. 무릇 관직이란 나라의 녹을 먹는 중요한 자리인데 어찌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들을 쓰지 않고 사사로운 종에 끌려 당신 같은 사람을 쓰겠소? 관중의 말에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운명 앞에서는 태연하게.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송나라에 머물던 어느 날 병사들이 들이닥쳐 그를 연행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태연하게 검은고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다.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실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럼 날더러 어떻게 하고 있으란 말이냐? 뒷문으로 몸을 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오로지 운명에 따를 뿐이다. 차로가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는 지금까지 내 뜻을 천하에 펼치기 위해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났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으로 계속 뱅뱅 돌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때를 잘못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이미 나에 대한 운명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들이닥친 병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나의 운명은 이미 하늘에서 정한 것이라고 했다. 내가 저 병사들에게 잡혀갈 운명이면 잡혀가는 것이고 잡혀가지 않을 운명이면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태연하게 검은 고를 뜯을 수 있는 것이다. 잠시 후 송나라의 지휘관이 공자에게 오더니 말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의 일행을 우리가 쫓고 있는 도적 무리로 오해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명궁과 기름장수. 천하에 명궁이라고 자부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의 활솜씨를 인정했다. 하루는 사내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그가 쏘는 화살마다 새를 떨어뜨렸다. 그때 옆에서 사내의 모습을 지켜보는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기름통을 짊어지고 다니는 장사꾼이었다. 사내가 노인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내 활솜씨가 어떻습니까? 사내는 우쭐거리며 물어보았지만 노인의 대답은 신통치 않았다. 그게 놀랄만한 솜씨는 아니군. 그 말에 사내가 발끈했다. 놀랄만한 솜씨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활을 쏠 때마다 모두 탄성을 지르는데 노인장은 왜 나를 얕보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기름통을 번쩍 들어올린 다음 작은 호리병을 가리켰다. 호리병 위에는 엽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노인은 이내 기름통을 들어 그 엽전 구멍에다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그 작은 엽전 구멍 밖으로는 기름이 한 방울도 튀지 않고 온전하게 호리병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호리병에 기름이 가득 차자 노인은 기름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내가 보여준 것도 별거 아닐세. 젊어서부터 수십 년 동안 기름 장사를 하다 보니 그저 손에 익은 것뿐이지. 나는 이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진 않는다네. 노인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사내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노인에게 예를 갖추었다.
3층 한 칸만 지어주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운 좋게 부모를 잘 만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하는 짓이나 생각은 동네 꼬마들만도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이웃 마을의 부잣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 부자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으리으리한 3층이었다. 특히 3층에는 화려한 장식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그는 은근히 셈이 났다. 나는 저자보다 돈이 많은데 안 되겠다. 나도 당장 3층짜리 집을 지어야지. 즉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목수를 불러들이고 말했다. 이웃 마을 부자네 집과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목수는 그의 요청에 따라 3층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닦고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2층쯤 올라갔을 때 그가 목수에게 말했다. 지금 뭘 짓고 있는 건가? 3층짜리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걸 짓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했다. 나는 1층하고 2층은 필요 없고 3층만 화려하게 지었으면 좋겠으니 그렇게 해주게. 뭐요? 아니,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네는 유능한 목수 아닌가? 한번 해보게. 목수는 그 길로 집짓기를 관두고 돌아섰다. 3층 건물 전체보다는 오로지 3층 한 칸의 화려함만 눈에 담았던 그는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맹탕이 된 술. 술을 맛있게 빚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빚은 술은 아무리 마셔도 부드럽게 취하고 이튿날 깨어나도 숙취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한 노인이 그에게 찾아가 술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기꺼이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우선 정미가 잘 된 쌀 한 말과 누룩 한 종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 2말에다가 인삼 한 뿌리를 넣고 일주일 동안 항아리에다 숙성시키세요. 알았네. 쌀 한 말, 누룩 한 종지, 물 2말, 인삼 한 뿌리. 평소 건망증이 심했던 노인은 그가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그가 일러준 대로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일주일이 되던 날 노인은 기대를 갖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아니, 무슨 술 맛이 이렇게 맹탕인가? 술을 한 국자 떠 마셔본 노인은 입맛을 다셨다. 아무래도 그자가 자기 비법을 다 안 가르쳐 준 게 분명해. 노인은 냅다 그에게 가 따졌다. 처음부터 가르쳐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늙은이를 희롱하는가? 노인의 말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는 제대로 다 가르쳐 드렸는데 이상하군요. 항아리에 무엇을 넣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네 말대로 물 2말에 누룩 1종지, 거기다가 인삼 1뿌리까지 다 넣었는데도 도무지 술 맛이 나지 않아. 항아리에 넣은 게 그것이 전부인가요? 그럼 뭘 또 넣어야 하나? 자네가 일러준 건 그것뿐인데.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물론 쌀 1말도 넣으셨겠죠? 일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아, 쌀을 안 넣었구먼. 이런 정신하고는.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을 빚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돈을 주고 산 어리석음.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 장의라는 이름난 모사가 있었다. 그는 매우 현명하여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목적한 바를 이루곤 했다. 한 번은 그의 생활이 몹시 궁색해져 수하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그는 생각한 끝에 초나라 희왕을 찾아갔다. 희왕이 여자를 좋아하며 생활이 성실하지 못하고 방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실리를 얻을 심산이었다. 장인은 우선 희왕에게 고했다. 지금 폐하께서는 저를 등용하실 의향이 없는 듯하여 진나라로 가볼까 합니다. 그런데 진나라에는 절세계 미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한번 알아봐 드릴까 합니다. 어떠하신지요? 당시 희왕은 나무와 정수라는 2 미녀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었지만 장이의 입에서 미녀 소리가 나오니 눈이 번쩍 뜨였다. 오, 그런가? 진나라에 그렇게 미인들이 많아? 그럼 가서 한번 알아보게. 내가 비용은 충분히 줄 테니까 말이야. 희왕은 장이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주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나무와 정수는 깜짝 놀라 장이를 불러들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진나라로 가신다고 하더군요. 거기 가더라도 돈이 필요하실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나무와 정수는 장이에게 은근히 뇌물을 먹일 심산으로 금화 1000냥을 내어주었다. 장이는 2 여자가 내미는 금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챙겨가지고 물러나왔다. 며칠 후 희왕은 진나라로 가는 장이를 위해 연회까지 베풀었다. 희왕은 그 자리에 나무와 정수도 불렀다. 연회가 시작될 무렵 장이는 희왕의 옆에 앉아있는 2 여인을 보고는 짐짓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폐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희왕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지금까지 저는 천하의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습니다만 지금 폐하의 옆에 자리하신 2분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장이의 거짓말에 희왕은 두 여인을 번갈아 보며 반색했다. 오, 그렇지. 진나라에서도 이만한 미인은 구하기 어렵겠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하, 내 안목은 역시 천하제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인들이 천하제일의 절색이 아니겠는가? 하하. 누가 감히 폐하의 안목을 부인하겠습니까? 저 역시 폐하의 그런 점은 발끝만큼도 쫓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장이의 아부에 어리석은 희왕은 기분이 좋아 연신 희죽거리며 두 여인을 번갈아 쓰다듬었다. 이렇게 해서 장이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과 보화를 수중에 넣었다. 나무와 정수 두 여인도 장이 덕분에 마음이 편하게 되었으므로 그에게 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결국 방탕한 희왕은 또 한 번 자신의 무지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것도 엄청난 금은보화를 장이에게 바치고 얻은 결과였기에 그의 미혹함이 천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기수는 말과 한 마음이 되어야. 조나라에 말을 잘 타는 왕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대부 한 사람이 그에게 승마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왔다. 왕작이는 대부에게 한 달 동안 승마 요령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아직 기술도 숙달되지 않은 대부가 왕작이에게 시합을 해보자고 청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부께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운 정도에 불과합니다. 왕작이는 시합을 거절했으나 대부는 막무가내로 시합하자고 졸랐다. 결국 시합을 벌였으나 결과는 당연히 왕작이의 완승이었다. 그 후 5번이나 시합을 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약이 바싹 오른 대부가 성을 내며 왕작이에게 따졌다. 5번이나 시합을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대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 아니오? 왕작이는 대부의 말에 노여워하지 않고 타이르듯 차분히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실력은 형편없지 않소? 그것은 대부께서 배움에 성실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처음에 대부께 말씀드리기를 말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몸과 수레가 일치되어야 하고 말의 마음과 기수의 마음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말이 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부께서는 저와 경주를 하면서 말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달리면서 저와의 간격에만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주를 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 덕에 출세한 사내. 전국시대 때 낙양자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다소 욕심이 많았고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지구력이 약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아내를 얻은 덕에 출세할 수 있었다. 하루는 낙양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임자 없는 물건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순간 욕심에 금덩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는 금덩이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예로부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군자는 임자 없이 흐르는 냇물도 가려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분명 임자가 있을 이 금덩이를 집에 가져왔으니 이제 아예 군자의 길을 포기하려는 겁니까? 낙양자는 아내의 다그침에 불이 죽었고 이내 금덩이를 다시 제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군자 되기를 포기했느냐는 아내의 말을 곱씹으며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낙양자는 집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정신을 집중하려 했으나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가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한창 배를 짜고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아직 학업을 마치시려면 멀었는데 어찌 돌아오셨습니까? 집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소.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날 테니 제발 내쫓지 마시오. 아내는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들더니 배틀 위에 있는 천을 단숨에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낙양자는 아내가 보여준 무언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발길을 돌렸다. 결국 낙양자는 위나라 문우에게 발탁되어 큰 업적을 이루었다. 간사한 지혜. 어느 해 여름 청나라에 폭우가 쏟아져 부자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데 한 사내가 우연히 그 시신을 건졌는데 문득 그의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 사람이 부자였으니 잘하면 큰 돈을 만져볼 수 있겠는걸. 아닌 게 아니라 그 부자의 가족들이 사내를 찾아왔다. 섭섭하지 않게 돈을 주겠으니 시신을 넘겨주시오. 그러나 그는 더 큰 돈을 요구하며 시신을 넘겨주지 않았다. 부자의 가족들은 중재를 잘하기로 이름난 한 노인에게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시오? 그자는 결국 시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생각해 보시오.
그 시신을 가져갈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지 않소.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부자의 가족들은 돈을 더 줄 수 없다며 버텼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신을 갖고 있는 사내가 노인을 찾아왔다. 그들에게 돈을 더 받아낼 방법이 없겠습니까? 노인은 이번에도 역시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할 거 없소.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돈을 주고 살 시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밖에 없지 않소. 치욕을 안겨준 은인.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젊었을 때 일이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남의 집에 얹혀 살기 일쑤였다. 그러나 집 주인은 한신을 홀대하여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한신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집에서 굶어 죽으나 밖에서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어서 한신에게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루는 한신이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요량으로 강가에서 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마침 빨래하러 온 여인이 그를 발견했다. 저런, 젊은 나이에 강가에서 고기나 잡아먹으려 하다니. 여인은 곧장 집으로 가서 밥과 반찬을 날라왔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십일 동안 한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한신은 너무나 고마워 여인에게 은혜를 꼭 갚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젊은이가 끼니를 굶어 풀 죽은 모습이 하도 딱해 그런 것뿐이라오. 그 후 인근 마을의 한 젊은이가 한신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한신을 불러 모욕을 주었다. 사내놈이 오죽 못났으면 여편 내가 날라다 주는 밥을 먹고 사느냐? 그래도 내가 사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한신에게 남자라면 자신을 칼로 찔러보라고 도발했다.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면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여 죄를 짓고 싶지 않다. 그러자 젊은이는 한신을 더욱 깔보며 소리쳤다. 흥, 나를 찌를 용기도 없는 놈이 무슨 큰 소리인가? 결국 너는 나를 찌르지 못했으니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라. 젊은이의 말에 한신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으나 이내 이를 악물고 그가 시키는 대로 기어서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 몇 년 후 한신은 초나라의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한신은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그는 강가로 먹을 것을 날라다 주던 여인에게는 일천금을 주었다. 그리고
한때 얹혀 살던 집 주인에게는 일백전을 주었다. 한신은 집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지 못했으니 당신은 소인이요. 그러니 당연히 대인의 면모를 갖춘 저 여인보다 적은 돈을 내린 것이요.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종용하며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게 한 젊은이에게는 벌 대신 관직을 주었다. 신하들은 한신의 그 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신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만약 예전에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자를 칼로 찔렀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의 수모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저자는 나의 은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는 한신의 넓은 도량에 새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인생에 정곡을 짚을 줄 알아야. 말을 길들이는 두 조련사가 있었다. 그들은 한 스승 밑에서 함께 조련수를 배웠는데 나중에는 말의 얼굴만 보아도 어떤 녀석이 뒷발질을 잘하는지 분별해낼 정도로 능숙한 기술을 갖게 되었다. 하루는 스승이 두 제자를 불러 시험을 보았다. 자, 여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뒷발질을 잘할 것 같은지 한번 판별해 보거라. 평소 그 말은 성격이 고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조련수를 시작한 제자는 뒷발질을 엄청 강하게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조련수를 배운 제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의 뒤로 돌아가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서너 차례 때렸다. 사형, 위험해. 나중에 배운 제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으나 말은 뒷발질은커녕 엉덩이를 더 맞지 않으려고 앞으로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다. 참으로 이상하군. 평소에는 분명히 성질이 고약한 녀석이었는데. 후배 제자가 무안해하자 선배 제자가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자네 판단도 전혀 틀린 건 아닐세. 이놈은 분명히 평소에 사나운 녀석이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금 저 녀석의 앞무릎이 평소보다 많이 부어올라 있네. 앞발을 다친 게지. 말이 뒷발질을 하려면 자기 몸의 무게를 앞발에다 두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뒷발질을 할 수 없음일세. 후배 제자가 가까이 가서 말을 살펴보니 정말 앞발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결국 자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에서 실수를 한 셈이지. 그때 두 사람의 행동을 잠자코 지켜보던 스승이 나서서 말했다. 사람의 삶에도 말의 앞발과 같이 그 힘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론 그 중심이 되는 곳에 말의 무릎과 같은 고장이 생겨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너희는 지금 저 말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운 셈이다. 계획보다 중요한 실천. 중국 사천 변방에 있는 절에서 수양하던 두 스님이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다. 그런데 한 스님은 가진 것이 하나 없었고, 한 스님은 틈틈이 저축을 하여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만나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난한 스님이 말했다. 이제 어느 정도 여행 계획을 마쳤으니 내일이라도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이 깜짝 놀라 말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네. 한 2, 3년 더 저축을 하면 작은 배 한 척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함께 가세. 한일세, 계획은 이미 충분히 세웠네. 나는 자네보다 훨씬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우고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는 겨우 한 달 계획을 세우고 떠나려 하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러는가?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이 묻자 가난한 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물병 하나와 밥그릇 하나만 가지고 떠나려 하네.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 이튿날 가난한 스님은 절을 떠나 혼자 여정에 올랐다. 물론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은 따라 나서지 않았다. 이듬해 가난한 스님은 3년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절로 돌아왔다. 그러나 남아있는 스님은 여전히 여행길에 오르지 못한 채 저축을 하며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 물의 도에 몸을 맡긴 사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큰 강 하나를 만났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강 저편에서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내리 쏟아지는 폭포 밑에서 허우적대는 것이었다. 저 정도로 거센 물살이라면 물고기조차도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자살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공자에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너희가 가서 저자를 구해주거라. 그러나 제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그는 이미 강물을 따라 밑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강으로 뛰어들지 않고 그를 쫓아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제자들이 강 밑으로 가보니 그는 유유히 콧노래를 부르며 천으로 몸의 물기를 닦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자살하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공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저 폭포는 높이가 30길도 더 되는 것 같고 저 정도의 소용돌이라면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악어처럼 힘센 것도 헤엄을 칠 수 없을 것이요.
그런데 그대는 저처럼 험한 곳에서 빠져나와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그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저 강에서 수영을 하고 방금 올라온 것뿐입니다. 오, 그렇소. 그렇다면 헤엄을 치는데도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도가 있다는 말이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특별한 기술이나 도를 가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늘이 내려주신 천성에 따라 커왔고 천명에 따라 헤엄치는 기술을 배우고 또 천명에 따라 헤엄쳤을 뿐입니다. 저는 물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물결의 소용돌이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소용돌이가 솟구치면 따라 올라온 것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공자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 이 자는 물의 도에 따라 자신의 몸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천성에 따라 자란 몸은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천명에 따라 움직이면 그 해가 미치지 않는 법이다. 백성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 맹자의 제자 만장이 스승에게 찾아가 물었다. 요 임금께서 천하를 순 임금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천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남에게 줄 권리는 없는 것이다. 만장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순 임금께서 천하를 얻은 것은 누가 주어서 그리 된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하늘이 주신 것이다. 하늘이 주셨다면 하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세하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다. 원래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에서 빚어지는 일의 발자취를 통해 하늘의 뜻을 표시할 뿐이다. 사람의 행동과 일의 발자취를 가지고 하늘이 그 뜻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하는 것인지요? 천자는 자기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인물을 찾아내서 하늘에 천거할 수는 있지만 하늘의 강요에서 자기가 점찍은 사람을 천자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 옛날 요 임금께서는 순을 하늘에 천거하셨고 하늘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순을 내놓아 여러 일을 시켜보았는데 하는 일마다 백성의 마음에 들게 하여 모두가 순을 따랐던 것이다. 바로 이를 두고 하늘은 말을 하지 않지만 천자로 추천된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에서 빚어지는 발자취를 통해 하늘의 뜻을 표하는 거라 말하는 것이다. 만장이 맹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백성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제나라 제상 관중이 병석에 누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못하자 환공이 친히 문병을 갔다. 환공이 보니 관중은 이제 일어날 가망성이 거의 없었다. 환공이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하는 말에 오해는 마시오. 만일 그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앞으로 누구에게 재상 자리를 맡기면 좋을지 말해줄 수 있겠소? 관중이 대답했다. 오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폐하를 보필하지 못한 제 죄가 막중합니다. 폐하께서 지금 다음 재상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을 잘 살피신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다음 재상으로 생각해 두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포수가를 염두에 두고 있소. 포수가가 관중과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환공은 포수가라면 관중도 당연히 마음에 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중의 생각은 달랐다. 포수가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선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들에게 허물없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겠소? 제 생각으로는 스뿡이 좋은 듯합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겸허히 배우려 합니다. 또한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보면 가엾게 여겨 인정을 베풉니다.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허물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 또한 그를 존경하며 따를 것입니다.